오늘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 독버섯 뿌리 뽑아야 된다. 요즘 보니까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데 특히나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그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건 정말 어떤 우리가 상식과 정의의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당 뭐냐면은 법령을 뭐 이런 네. 북한 군계 입설 이런 거 여러분 함부로 떠들면은 바로 처벌이 됩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말 좀 했다고 뭐 처벌하느냐? 법이 생겼어요. 법이 생겼고 시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폭력에 의한 또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래서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입히는 이런 행위는 국가 공권력,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네, 왜냐면은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유족이라든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경찰도 고심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법을 그렇지. 바꿔가지고 예. 명확하게 우리 유가족들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이분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들의 좀 놀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인데 이 사회적으로는 소수인데 본인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수처럼 느끼게 되고 본인들끼리만 그 놀고 있는 이 문화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현실은 그들이 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니까 이 현실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요. 네. 뭐 형사적인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게 이제 민사적인 방법이든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매겨서 좀 인생은 좀 실전이라는 걸 좀 분명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스타벅스 코리아의 발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뭐 직원들이 이렇게 실수한 것이다 고의는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대기업에서 이루어질 때 말단 직원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위에 상급자 그냥 사인하고 아무 검수 없이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정용진 씨가 막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보고받고 경로를 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뭐 직원들을 상대로 역사 교육을 교육을. 시키라고. 전환기 씨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사는 전환길이니까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전환기는 지금 정용진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를 애국 커피로 만들어버리고 네. 이거 정말 참 아니 그런 생각 드는 건데 사실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연령대가 4050쯤 될 텐데 네. 4050이 이런 5.18의 탱크데이 이런 거 보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2030의 민문화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검수하는 4050들은 뭔가 당의 위의 요인을 적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틀림없이 스타벅스 코리아도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오너가 정용진 아니겠습니까? 정용진 취향에 맞춰서 기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용진 씨가 반성하고 책임질 일이지 왜 그 밑에 직원들한테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든 오너가 좋아하는 그 취향에 발맞춰서 사랑받기를 원하지. 그 오너의 뜻을 거역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당연히. 네. 민주혁명을 기념하고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건 다 정용진의 오너 리스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한 단면으로는 아까 이제 그 돌아가 보면은 203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롱 문화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거는 그런 거다라고 또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들도 좀 이렇게 이런 좀 일배 문화에 많이 좀 젖어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래퍼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을 했는데 거기에 또 유명한 또 래퍼들이 맞아요. 같이 네. 공연을 한다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역사 교육, 특히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육을 정말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학교 현장에서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여기 하나 또 더해서 제가 사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자격증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어 리터러시 쪽 관점에서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너희들이 뭐 즐기는 건 좋지만 이 커뮤니티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네. 덴마크에서 이제 그 15세 이하는 이제 SNS를 못하게 금지를 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보통 12세가 기준이었는데 덴마크는 그걸 상향을 했어요. 근데 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덴마크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잘 어울러져 놀까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오프라인에 있어요. 대한 연구까지. 아. 네. 왜냐면은 그 어차피 세상에 살면 이제 동네마다 바보 한 명씩은 있고 음. 근데 그 바보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런 말도 못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바보들의 커뮤니티가 모여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또 달라붙고 그러다 보니 하지만 이제 정작 오프라인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가 쉽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다 이렇게 학생들이 좀 어울려 놀게 하고 좀 그런 방법도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하시기를 그 양당의 이제 지도부 관련된 선거들이 있을 거다.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정적으로 네. 8월 전당대회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은 누굽니까?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 저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대표. 아, 김송. 네, 그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 후에 만나서 대통령의 정확한 뜻을 묻겠죠.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가는 걸 바라시느냐,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는 것을 바라시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갈지 말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든 본인이 나오려고 할 텐데 전북에서 지면은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두 곳 중에 한 곳이었죠, 전북이. 네, 전북. 네. 딴 데서 다 이기더라도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 덕에 된 건데 전북에서 안 되는 건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아마 전북이 정청래가 나오느냐 마느냐의 네. 어떤 그런 갈림길이 아닐까. 아, 하는 여기서 생각이 또 갑자기 들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음, 우리 정청래 대표는 아까 이제 개소식에서도 일부러 이제 안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과거의 연은 좀 어떻습니까? 뭐 매우 좋았죠. 매우 어떤 좋은- 정도의 관계였어요, 솔직히?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2015년 때 문재인 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때 이제 차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수석 그랬군요. 최고위원은 네. 그분이죠. 주승용. 주승용. 예. 예. 근데 공갈파문 기억하실 거예요. 공갈파문. 그래서 그때 공갈이란 말을 써서 그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을 그 면전에서 비판을 했던 정청래 대표 네. 막말 논란에 이제 휘말렸단 휘말렸단 말이죠. 결국 그 잔상 때문에 나중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때 공천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는 면전에서 공격을 당하는 문재인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주승용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온몸을 던져서 방어했다. 그렇죠. 문 대표를 네.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문 대표는 또 그런 정청래 대표에게 그 막 제지를 시키고 뭐 본인이 또 사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나라도 저기 정청래를 옹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뭐 그래 열심히 SNS에서 아, 당시에 정청래가 뭐 왕성하게 옹호를 했다. 그렇지 뭘 네. 틀린 말을 했냐. 근데 또 당에서는 윤리 심판원을 열어가지고 정청래 징계를 주려고 그래. 더 아하. 광분해가지고 막 광클릭을 했지. 막 그렇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썼지. 정청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와서 네. 아이고 의원님 뭐 그렇게 굳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이제 그만해.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김용민이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막말이 더 쉬워져 보니까 더 막말 정청래와 김용민이 상승 커플링 효과가 돼가지고 왜냐면 좀 잔잔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그러죠. 야, 그러면 그때 그 서운한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정청래랑은 도저히 안 될 것 아예 같다. 그렇진 않았지. 그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아니 된 그 거예요? 이후에도 그러면? 계속 정청래 대표를
옹호했고 그리고 그 나중에 낙천돼 가지고 어, 고통받을 때는 정말 따로 보기도 하고. 아이고 그 양반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그 대하 드라마 같은 서사를 썼지.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 그랬군요. 헌신하고 네. 이런 정청래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근데 지금의 그 관계 설정이라는 거는 뭔가 표면적으로 이제 평론하신 것만 보면은 음. 정청래 대표를 소원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팀 김어준이라서 그런 거지. 아, 내가 보기에 그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김어준 편에 서서 음. 쉬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그분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쉬운 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사실은 내내 비주류였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실지 그건 맞아. 모르겠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동영 그렇죠. 장관 네. 쪽에서 함께 정치를 했어요. 그 캠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음. 아닙니까? 내내 이 대통령은 비주류였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개척해서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된 건데 정청래 대표는 아마 2016년 총선 때 그 낙천되고 나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팀 김어준의 일원이 돼서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거의 김어준하고는 주종 관계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지. 따로 음. 뭐 이렇게 둘 사이에 음. 그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뭐 그건 전혀 정치인들하고 아니군요. 네. 밥을 같이 먹고 뭐 무슨 술은 안 마시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적인 인연을 안 만드시는 거 공적으로 잘. 이렇게 예. 뭐 말하자면은 표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정치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끼치고 있는 이런 공적 무대에서 해악이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해서 뭐 딴지가 뭐 민심의 척도라느니 또 그리고 지금 김어준이 그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낭설을 유포를 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김어준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행태가 과연 합당한 행태인가? 게다가 당대표로서. 저는 여전히 조국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의심해요. 예,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여당 대표로서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김어준과 함께 문 어게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인물은 음. 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인물. 저도 아무래도 송영길 비슷하게, 대표가 조금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선거 나오실 테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뭐 몇 군데 격전지에서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선거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 대표로서 이제 어쨌든 지방 선거를 끌고 갔던 정청래 대표는 그만큼의 또 힘을 얻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다음 선거에 나오는 건 상수처럼 보이고, 근데 김민석 총리도 뭐 당권에 대한 좀 그런 네. 의사를 좀 내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당권이 이제 차기 총선까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대권으로 가는 또 이제 지름길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그 판이 좀 달리 짜여질 텐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원래는 이제 좀 안 나올 것 같은 뉘앙스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여지를 두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3파전이 될 테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유리한 고지에 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단일화를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청와대 정무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청와대 정무 기능이 지금 걱정된다 조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멋있는 표현을 찾다가 잠시 하드가 멈췄습니다. 아니 단어를 고른 걸로 느껴졌어요? 예. SNS 한테처럼 그냥 막 걱정 우려는 아닌데 뭘로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없어요. 저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글을 썼을 때 닥쳐올 불이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비용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소송도 당하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당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당이 그냥 헛발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여당이 잘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또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네. 뜻이 좀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의 역할이 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가끔씩 또 엉뚱하게 대통령 뜻이 전달되는 바람에 괜히 논란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그냥 그런 지나갈 일도 그렇죠. 네. 이것도 참 교감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몇 번 사과를 했습니까? 음.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초석을 다지는 건데. 예, 그래서 좀 이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은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 기능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